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정론, 법정채권 관계 부당이득 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강의 때에는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일반론을 검토를 했습니다. 부당이득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볼 겁니다. 자,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741조, 우리 민법 741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교재 보시면은 조문 내용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 조문 읽으실 때요,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으면은 앞쪽 부분은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구조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려면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요건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환 의무자는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익이라는 게 누군가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득의 요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요건을 파악을 할 때는 행위와 관련한 요건, 이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행위자와 관련한 요건,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은 좀 분석하기가 조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이라는 채권 관계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이익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얻은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이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익하고 손해 사이에는 당연히 손해로 인한 이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로 인한 이익,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익의 보유라면 부당이득이라는 채권관계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겠죠.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흠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결.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서 있어야 된다.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손해를 입은 자하고 이익을 얻은 자 사이에서 채권 관계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채권 관계 내용은 이익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채권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익,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흠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요,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라는 요건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규범적 평가가 들어가야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범적 요소들은 다른 요건이 다 구비되었을 때 판단하는 게 판단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단하기 쉬운 요건부터 먼저 검토를 해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논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익,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흠결, 이 순서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수익자의 이득이라는 것을 보세요. 자, 수익자의 이득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우선 동그라미 1번의 통일설의 입장인데, 이게 이제 비통일설이 비교적 이제 소수 의견이고, 통일설이 우리 통설의 태도이기 때문에 통일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양가로 기억의 이득의 의미를 보세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득의 내용, 그 다음에 수익의 방법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이득에는 재산의 적극적인 증가, 그 다음에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 그 다음 채권의 취득,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물건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 이것도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역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그 이득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이득이 아니어야 됩니다. 실질적 이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어떤 자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나는 그 자금에 관한 실질적 이득이 있을까? 이거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그 내 명의로 된 계좌를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 계좌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도 없고 도장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계좌를 내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해서 실질적 이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이라는 것은 형식적 이득도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 이득만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공평의 관념 때문에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 이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니은의 실질적 이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부당이득이라는 제도가 공평의 관념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니은에 보세요. 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어요. 임대차의 본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는 점유는 있으되 이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해서 임대인이 딴 데 세놓지 못하는 손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이득은 없어요. 실질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 건물 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점유 때문에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 판례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예금 계좌 명의인이 당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금 계좌 명의인이 당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당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계좌 명의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좌 명의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파밍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금융 사기를 치는 자들이 대포 통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대포 통장 명의자의 경우에는 그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관한 실질적 이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해자가 대포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거는 대부분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에 관한 사실상 지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좌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대포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돼요. 그거는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리을에 물건을 점유한다고 해서 어느 때나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점유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해서 어느 때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는 안 하지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는 하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를 채워두고 건물을 사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유는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쓰고 있지 않다면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용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점유는 있으되 사용을 하지 않는 예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땅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땅을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행한다고 해서 그 땅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없지만 사용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부당이득에서는 실질적 이득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한다고 해서 어느 때나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를 하고 동시에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부당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의 다음 말을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사용 수익의 유무는 수익자가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죠. 예를 들어 점유 안 하면서 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쓰는 사람은 그죠?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점유 안 하면서 쓰는 사람이 임차인처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면에 점유하면서 쓰는 사람이라면은 임차인처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는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거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득이 있다 없다 이걸 좌우시켜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판례를 보세요.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라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축조해서 땅을 쓰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물 유지를 위해 가지고 토지를 쓰고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이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때에도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차임 상당액이 되겠어요?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음 판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비읍 판례 보세요.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이, 여러분 이제 양도담보라는 것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물건의 대외적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빚 갚으면은 대외적으로 소유자 지위를 채무자가 되찾아오는 이런 방식의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이 있어요. 자, 어떤 동산의 소유자는 갑인데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그 동산의 대외적 소유자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해두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져 있어서 토지의 점유 사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대외적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내적 소유자인 양도담보 제공자, 채무자가 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래도 돈이 많으니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동산의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동산에 관한 실질적 이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동산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되어져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누가 되는 거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는 양도담보 설정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판례도 잘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건물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등을 거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즉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판례들은 모두 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이 실질적 이득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비통일설의 입장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은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생긴 이득이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야지, 그래야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득은 얻었지만 아무런 손실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라는 채권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손실자의 손실. 자, 통일설의 입장에서 보죠. 자, 우리 통일설에 따르면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실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손실 요건 필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수익자의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손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득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액설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액설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부당이득이라는 사태가 없었더라면 손실자의 현재 재산 상태와 다른 그거보다 더 나은 재산 상태가 되어져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된다면 그 차익만큼이 손실자의 손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양가로 디귿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죠. 먼저 기업 판례를 봅니다. 권리 없는 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근데 어떤 자가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아서 이득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손실자가 그 이득 보유자를 상대로 해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때 손실자를 경매상 채무자로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경매상 채무자로 언제나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받았어야 될 자가 있을 때 그 자가 바로 손실자가 되는 거지 어느 때나 경매상 채무자가 손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정당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손실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며 어느 때나 집행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판례가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해버렸어요. 자, 근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토지 부분을 누군가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 수익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가 있으니 이걸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사용에 따른 이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사용 수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적어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없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수익자의 이득은 손실자의 손실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이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자의 손실하고 무관한 수익자의 이득이라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통일설 입장인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인과관계가 직접적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손실과 이득 사이에 중간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관념상 양자의 관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의 요건 중에서 이득, 손실,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 이득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법률상 원인의 흠결 부분인데, 자,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사실이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 요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봤어요. 이득, 손실, 인과관계.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강의 때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